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고전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는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대한 개츠비를 들으며 편안한 마음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콧 피츠제럴드의 이 걸작은 미국의 1920년대 화려한 삶과 그 이면의 비극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부유해도 개츠비는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합니다. 그의 집착적인 꿈은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도 저마다의 아메리칸 드림을 쫓고 있는 오늘날 개츠비가 주는 메시지를 생각하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츠비의 이야기는 아무리 많은 돈과 성공을 이뤄도 그것이 행복이나 사랑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소셜 미디어에서는 사람들이 완벽한 삶을 자랑하는 걸 쉽게 볼 수 있죠. 하지만 개츠비는 진정한 만족은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어렵고 연약했던 시절 아버지는 저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로 계속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을 때마다 그는 저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당신과 같은 장점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항상 내성적인 방식으로 비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왔고 저는 그가 그 이상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모든 판단을 유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습관은 저에게 많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고 또한 적지 않은 베테랑 지루함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비정상적인 마음은 정상적인 사람에게 나타날 때 이러한 특성을 빠르게 감지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저는 거칠고 알려지지 않은 남성의 은밀한 슬픔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정치인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은밀한 계시, 적어도 그들이 표현하는 용어는 대개 표절이거나 명백한 억압에 의해 손상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종종 내밀한 계시가 지평선에서 떨리고 있다는 어떤 확실한 징후를 통해 깨달았을 때 잠든 척, 집착하는 척, 적대적인 경박함을 느꼈습니다. 판단을 유보하는 것은 무한한 희망의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속물적으로 제안하고 제가 속물적으로 반복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품위에 대한 감각은 태어날 때 불평등하게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무언가를 놓칠까 봐 여전히 조금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제 관용을 자랑하다 보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행동은 단단한 바위나 젖은 습지 위에 세워질 수 있지만 어느 시점 이후에는 그것이 무엇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가을 동방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세상이 영원히 획일화되고 일종의 도덕적 관심을 받기를 원했고 더 이상 인간의 마음을 엿보는 특권적인 소풍을 원하지 않았다. 이 책에 자신의 이름을 붙인 개츠비, 즉 내가 경멸하는 모든 것을 대변하는 개츠비만이 내 반응에서 예외였다. 성격이 성공적인 제스처에 끊이지 않는 연속이라면 개츠비에게는 마치 10,000마일 떨어진 곳에 지진을 감지하는 복잡한 기계와 관련된 것처럼 삶의 약속에 대한 고도의 감수성, 뭔가 화려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창조적 기질이라는 이름 아래 품위 있게 포장된 연약한 감수성과는 전혀 무관한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도 발견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희망에 대한 특별한 선물, 낭만적인 준비성이었습니다. 개츠비를 먹이로 삼은 것은 개츠비의 꿈 뒤에서 떠다니는 더러운 먼지였고 그것은 남성의 불완전한 슬픔과
짧은 환희에 대한 나의 관심을 일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우리 가문은 중서부 도시에서 3대에 걸쳐 저명하고 부유한 가문이었어요. 캐러의 가문은 일종의 가문으로 부클룩 공작의 후손이라는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가문의 창시자는 할아버지의 형으로 밀세의 이곳에 와서 남북 전쟁의 대체군을 파견하고 아버지가 현재 이어가고 있는 하드웨어 도매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무실에 걸려있는 다소 하드보일드한 그림을 참고해 삼촌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제가 삼촌을 닮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5년에 아버지로부터 불과 15년 후인 5년에 뉴헤이븐을 졸업했고 얼마 후 1차 세계대전으로 알려진 유태인 이주에 참전했습니다. 저는 반란을 너무나도 즐기고 돌아왔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중서부는 이제 세상의 따뜻한 중심이 아니라 우주의 거친 가장자리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동부로 가서 채권 사업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채권업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신 남성 한 명을 더 부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모와 삼촌들은 저를 위해 입시 준비 학교를 고르듯 이 문제를 상의했고 마침내 매우 진지하고 망설이는 얼굴로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1년 동안 저에게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셨고 여러 번의 지연 끝에 저는 22살 봄에 영구적으로 동부로 오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것은 도시에서 방을 구하는 것이었지만 따뜻한 계절이었고 넓은 잔디와 친근한 나무가 있는 나라를 막 떠났기 때문에 사무실의 한 젊은이가 풍근 도시에서 함께 집을 구하자고 제안했을 때 좋은 생각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한 달에 달러에 비바람에 낡은 골판지 강갈로인 그 집을 찾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회사에서 그를 워싱턴으로 발령했고 저는 혼자 시골로 떠났어요.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개가 도망갈 때까지 며칠 동안은 키웠고 낡은 다찌와 핀란드 여자가 제 침대를 만들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전기 스토브 위에서 혼자 핀란드의 지혜를 중얼거렸어요. 하루 정도 외롭게 지내던 어느 날 아침 저보다 더 최근에 도착한 어떤 남자가 저를 길에서 멈춰 세웠습니다. 웨스트에그 마을에는 어떻게 가나요? 그는 힘없이 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리고 걸으면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저는 가이드이자 길잡이 최초의 정착민이었어요. 그는 저에게 이 동네의 자유를 아무렇지 않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햇살이 내리쬐고 나무의 잎이 무성하게 돋아나면서 나치 패스트 영화에서 사물이 성장하는 것처럼 여름과 함께 인생이 다시 시작된다는 익숙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선 읽을 것이 너무 많았고 젊은 숨결이 느껴지는 공기에서 건강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책들이 많았습니다. 은행과 신용 및 투자 증권에 관한 책을 수십 권 샀는데 조폐국에서 나온 새 돈처럼 빨간색과 금색으로 책장에 꽂혀 있었고 마이다스와 모건과 마에세나스만 아는 빛나는 비밀이 펼쳐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문학에 관심이 많았고 한 해는 예일 뉴스에 매우 엄숙하고 뻔한 사설을 연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모두 제 삶으로 가져와 모든 전문가 중에서도 가장 제한적인 다방면의 능통한 사람이 되려고 했죠. 이것은 단순한 에피그램이 아닙니다. 결국 인생은 하나의 창에서 훨씬 더 성공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북미에서 가장 이상한 지역 중 하나에 집을 구하게 된 것은 우연이었어요. 뉴욕에서 동쪽으로 뻗어 있는 가느다란 섬이었는데 그 섬에는 자연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두 개의 특이한 지형이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20마일 떨어진 곳에 윤곽이 똑같고 난으로만 분리된 거대한 알 한 쌍이 서반구에서 가장 길들여진 바닷물 롱아일랜드 사운드의 거대한 습시 컷간 나당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콜럼버스 이야기에 나오는 달걀처럼 완벽한 타원형은 아니며 접촉면이 납작하게 부서져 있지만 러리 위를 날아다니는 갈매기들에게는 이 둘의 물리적 유사성이 끊임없는 경이로움의 원천임에 틀림없습니다. 날개가 없는 갈매기에게 더 흥미로운 현상은 모양과 크기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 닮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는 두 곳 중 덜 세련된 웨스트 에그에 살았는데 이 말은 두 곳의 기괴하고 조금도 불길하지 않은 대조를 표현하기 위한 가장 피상적인 태그입니다. 저희 집은 사운드에서 불과 10야드 떨어진 에그의 맨 끝에 있었고 한 시즌에 12,000에서 15,000달러에 임대하는 그 개의 거대한 건물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제 오른쪽에 있는 집은 노르망디의 어느 호텔 드 빌을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한쪽에는 탑이 있고 생담쟁이 덩굴로 덮여 있으며 대리석 수영장과 베이커가 넘는 잔디밭과 정원이 있는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개츠비의 저택이었죠. 아니, 제가 개츠비를 몰랐기 때문에 개츠비라는 이름을 가진 신사가 사는 저택이었죠. 제 집은 눈에 거슬리는 작은 집이었지만 한 달에 달러에 물도 볼 수 있고 이웃집 잔디밭도 일부 볼 수 있고 백만장자의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호화로운 이스트 에그의 하얀 궁전이 물가를 따라 반짝이고 있었고 톰 뷰캐넌 부부와 저녁 식사를 하러 그곳으로 차를 몰고 가던 날 저녁부터 여름의 역사가 시작되었죠. 데이지와 톰은 한때 사촌 사이였고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전쟁이 끝난 직후 시카고에서 이틀을 함께 보냈어요. 그녀의 남편은 다양한 신체적 성취 중에서도 UA분에서 축구를 했던 가장 강력한 선수 중 한 명으로 어떻게 보면 21살에 극도로 제한된 탁월함에 도달하여 그 이후의 모든 것이 절정을 맛보게 하는 전국적인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엄청난 부유층이었으며 대학 시절에도 돈에 대한 자유는 비난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그는 시카고를 떠나 동부로 왔고 예를 들어 레이크 포레스트에서 폴로 포니 한 쌍을 데려오는 등 오히려 숨을 먹게 하는 방식으로 동부로 왔습니다. 제 세대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동쪽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프랑스에서 1년을 보낸 후 폴로를 치고 부유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불안하게 떠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데이지가 전화로 말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데이지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지만 톰은 회복할 수 없는 축구 경기의 극적인 소용돌이를 찾아 영원히 표류할 것만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람이 따뜻하게 부는 저녁에 저는 이스트 에그로 차를 몰고 가서 거의 알지 못하는 두 명의 오랜 친구를 만났어요. 그들의 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했고 많이 내려다 보이는 밝은 빨간색과 흰색의 조지아 식민지 시대 저택이었어요. 잔디밭은 해변에서 시작하여 해시계와 벽돌보도 불타는 정원을 뛰어넘어 현관문을 향해 0점 달렸고 마침내 그 달리기의 기세로 인해 밝은 넝쿨을 타고 옆으로 흘러가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앞쪽에는 금빛으로 반사되어 따뜻한 바람이 부는 오후를 향해 활짝 열린 프랑스식 창문이 있었고 승마복을 입은 톰 뷰캐넌이 현관 앞에 다리를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뉴헤이븐 시절과는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그는 30살의 건장한 집신발에 다소 딱딱한 입과 거만한 태도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오만하게 빛나는
두 눈은 그의 얼굴을 지배하고 있었고 항상 공격적으로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승마복의 여성스러운 스웩크조차도 그 몸의 엄청난 힘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반짝이는 부츠 안을 가득 채울 것만 같았고 얇은 코트 아래로 어깨가 움직일 때마다 거대한 근육 덩어리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몸, 잔인한 몸이었죠. 거친 허스키 테너 목소리로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그가 전하는 격앙된 인상을 더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아버지의 경멸이 느껴졌고 뉴헤븐에는 그의 배짱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내 의견이 최종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는 내가 당신보다 더 강하고 더 남자답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같은 선후배 사이였고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가 저를 인정하고 제가 자신을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듯한 인상을 항상 받았어요. 햇볕이 잘 드는 현관에서 몇 분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 좋은 곳이 있어요. 그는 불안하게 눈을 감며 말했습니다. 그는 한쪽 팔로 저를 돌리더니 앞쪽 풍경을 따라 넓은 평평한 손을 움직여 가라앉은 이탈리아 정원과 0.5에이커에 달하는 깊고 매운 장미, 앞바다에서 파도에 부딪히는 주둥이 달린 모터보트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석유업자 데메인의 것이었죠. 그는 정중하고도 갑작스럽게 저를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죠. 우리는 높은 복도를 지나 밝은 장밋빛 공간으로 들어섰고 양쪽 끝에 프랑스식 창문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집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보이는 바깥의 싱그러운 풀과 대비되어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방 안으로 불어와 커튼을 옅은 깃발처럼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휘날리며 천장의 서리가 내린 웨딩 케이크 쪽으로 비틀어 올린 다음 와인색 깔개 위로 파문을 일으키며 바람이 바다에 그림자를 만들듯이 그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방에서 유일하게 완전히 고정된 물체는 두 명의 젊은 여성이 마치 풍선을 띄운 것처럼 부양된 커다란 소파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흰색 옷을 입고 있었고 드레스는 집 주변을 잠시 비행한 후 방금 날아온 것처럼 파문을 일으키며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튼이 찰랑거리는 소리와 벽에 걸린 그림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잠시 서 있었을 거예요. 그러자 톰 뷰캐넌이 뒤쪽 창문을 닫으면서 펑 소리가 났고 방 안의 바람이 사라지면서 커튼과 카페 두 젊은 여성이 천천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 중 어린아이는 저에게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소파 끝에서 완전히 움직이지 않은 채 턱을 약간 들어 올린 채 마치 떨어질 것 같은 물건의 균형을 잡는 것처럼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눈꼬리로 저를 보았지만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오히려 제가 들어와서 방해한 것에 대해 사과를 중얼거릴 뻔했습니다. 다른 소녀인 데이지가 일어나려는 시도를 하더니 그녀는 양심적인 표정으로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이더니 터무니없 매력적인 작은 웃음을 웃었고 저도 웃으며 방으로 나왔습니다. 행복에 겨워 마비됐어요. 그녀는 아주 재치 있는 말을 했다는 듯이 다시 웃으며 잠시 제 손을 잡고 제 얼굴을 바라보며 세상에 그토록 보고 싶은 사람은 없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게 그녀가 가진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균형 잡힌 소녀의 성이 베이커라고 중얼거리며 암시했습니다. 데이지의 중얼거림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기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도 들었는데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비판이었습니다. 어쨌든 베이커 양은 입술을 펄럭이며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재빨리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균형을 잡던 물건이 약간 흔들려서 겁을 먹은 것 같았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제 입술에 일종의 사과가 떠올랐습니다. 완전한 자급자족을 보여주는 거의 모든 전시회는 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사촌 언니를 돌아보았고 언니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시는 연주되지 않을 음을 배열한 듯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귀를 따라 위아래로 흘러가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슬프고 사랑스러웠고 초롱초롱한 눈과 열정적인 인매를 가졌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노래에 대한 강박, 속삭이는 들어봐라는 말, 조금 전에 게이하고 신나는 일을 했고 다음 시간에도 게이하고 신나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약속 등 그녀를 돌본 남자라면 잊기 힘든 흥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동부로 가는 길에 하루 동안 시카고에 들렀던 이야기와 저를 통해 사랑을 보내준 12명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리운가요? 그녀는 황홀하게 울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황폐해졌습니다. 모든 차량의 왼쪽 뒷바퀴가 상여처럼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고 북쪽 해안가에서는 밤새도록 통곡이 끊이지 않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돌아가자, 톰. 내일. 그리고 그녀는 무의미하게 덧붙였습니다. 아기를 보셔야 해요. 그러고 싶어요. 그녀는 자고 있습니다. 3살이에요. 본 적 없나요? 절대로. 글쎄요. 그녀를 보셔야 해요. 그녀는 방안을 불안하게 맴돌던 톰 뷰캐넌이 걸음을 멈추고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닉? 저는 본드맨입니다. 누구랑? 제가 말했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저를 짜증나게 했습니다. 그럴 겁니다.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동쪽에 머무르면 그렇게 될 겁니다. 난 동부에 남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데이지를 흘끗 쳐다보더니 뭔가 더 경계하는 듯 저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곳에 살면 난 정말 바보가 될 거야. 이때 베이커 양이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방에 들어온 그녀가 처음 한 말이었습니다. 하품을 하더니 빠르고 민첩한 동작으로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만큼이나 그녀도 놀랐던 것 같습니다. 뻐근해요. 그녀는 제가 기억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라고 불평했습니다. 날 쳐다보지 마세요. 데이지가 오후 내내 당신을 뉴욕으로 데려가려고 애썼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베이커 양이 식품 저장실에서 막 들어온 칵테일에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훈련 중이라서요. 그녀의 호스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아요. 그는 잔 바닥에 한 방울 떨어뜨리듯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일을 해내는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베이커 양을 바라보며 그녀가 해낸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보는 것이 즐거웠다. 그녀는 날씬하고 가슴이 작은 소녀였고 어린 생도처럼 몸을 뒤로 젖혀 어깨를 강조하는 직립마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햇볕에 지친 회색 눈동자는 매력적이고 불만스러운 얼굴에서 정중한 상호 호기심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문득 어디선가 그녀의 사진을 본 적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웨스트 에그에 살잖아요. 그녀가 경멸하는 듯 말했습니다. 거기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개츠비를 알아야 합니다. 개츠비? 데이지가 물었습니다. 무슨 개츠비? 제가 이웃집 사람이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톰 뷰캐넌은 긴장한 팔을 제 팔 밑으로 집어넣고 마치 체커를 다른 사각형으로 옮기듯 저를 방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두 젊은 여성이 나른하고 나른한 걸음으로 두 손을 가볍게 엉덩이에 얹은 채 일몰을 향해 열린 장밋빛 현관으로 우리를 안내했고, 테이블 위에는 개의 촛불이 약해진 바람에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왜 양초예요? 데이지가 얼굴을 찡그리며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촛불을 꺼버렸습니다. 2주 후면 1년 중 가장 긴 날이 될 거야. 그녀는 우리 모두를 환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항상에서 1년 중 가장 긴 날을 기다리다가 놓치나요? 저는 항상 1년 중 가장 긴 날을 기다리다가 놓치곤 하죠. 뭔가 계획을 세워야 해요. 베이커 양이 하품을 하며 마치 잠자리에 들듯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좋아요. 데이지가 말했습니다. 뭘 계획할까요? 그녀는 무기력하게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뭘 계획하죠?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새끼손가락 경악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봐요. 그녀는 내가 다쳤어요. 라고 불평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너클이 검은색과 파란색으로 보였습니다. 당신이 그랬어요, 톰. 그녀가 비난하듯 말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다는 건 알지만 당신은 그랬어요. 그게 바로 내가 크고 덩치 큰 짐승 같은 남자와 결혼한 대가야. 저는 거물 단어가 싫어요. 톰은 농담으로라도요. 라고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헐크라고 데이지가 주장했습니다. 가끔 그녀와 베이커 양은 눈에 거슬리지 않게 결코 수다스럽지 않은 농담 섞인 무심함으로 한꺼번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하얀 드레스와 모든 욕망이 없는 비인격적인 눈빛만큼이나 멋있었다. 그들은 여기에 있었고 톰과 저를 받아들였고 오직 정중하고 즐겁게 대접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저녁 식사가 끝나고 조금 후에 저녁 식사도 끝나고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실망스러운 기대감이나 순간 자체에 대한 긴장된 공포 속에서 서두르는 서양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당신은 나를 미개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데이지. 나는 두 번째 잔의 코르크 와인이지만 인상적인 클라렛을 마시며 고백했다. 농작물이나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저는 이 발언에 특별한 의도는 없었지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문명은 산산조각이 나고 있어요. 톰이 격렬하게 외쳤습니다. 저는 끔찍한 비관론자가 되어버렸어요. 고다르가 쓴 유색 제국의 부상을 읽어보셨나요? 왜요? 아니요. 저는 그의 어투에 다소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좋은 책이고 모두가 읽어야 할 책입니다.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백인 인종이 완전히 수몰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모두 과학적으로 증명된 내용입니다. 톰은 매우 심오해지고 있어요. 데이지가 생각지도 못한 슬픔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긴 단어가 들어간 심오한 책을 읽어요. 우리라는 단어가 뭐였죠? 이 책들은 모두 과학적이에요. 톰이 초조한 표정으로 그녀를 흘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